1998년 세 번째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최 사장과 독실이와 수리 PD가 함께 만드는 예. 뉴스룸. 네. 98년 뉴스룸. 유일한 낙이었는데 그러니까 나의 유일한 오프닝의 낙을 뺏어버렸어. 이걸 뺐으면 어떡해요. 어쨌든 인생 뭐 있나? 그러니까 이제 뭐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안 돼. 아, 해야 돼. 많은 분들의 이제 그 요구가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욕이 있죠. 욕도 하시고 근데 욕이 있어. 그만해라. 예. 그만 좀 쪼개라. 네. 지긋지긋하다 쪼개는 거 감질만 난다. 그래서 옛날처럼 하나를 붙여라 라는 요구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계속해서 이어가지고 한 편씩 올리는 걸로 그렇게 다시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네. 2개씩 쪼갤 때 공지했었나요? 했었죠. 했었죠. 커뮤니티에 공지했었습니다. 아, 네네. 나도 몰랐구나. 그래서 다시 합쳐서 독실이 형님께만 이제 공지를 안 하고 나머지 나머지 분들한테 다 알아. 나만 공지를 빼고 다 했습니다. 있어.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오늘 뉴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뉴스로 네. 수리 PD님이 준비하신 건 뭡니까? 일단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어디 좀 돌아다니기도 좀 힘들잖아요 요즘에. 네. 두 형님들은 어떻게 어디서 좀 지내시는지 한번 요즘에 저희가 또 따로 연락을 제가 또 못 드렸으니까 궁금해가지고 어떠세요? 코로나 시국에 뭐 하냐고요? 동선이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해가지고. 사실은 네. 한 2주 만에 밖에 처음 나왔어요. 진짜로? 네. 격리됐었군요. 자가격리. 일이 딱 끊어지고 갈 데가 없는 거야. 그 뭐 나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2주 동안 집에만 있다가 진짜 오늘 처음 나왔어요. 산책도 안 했어요? 편의점도 안 가고? 춥더라고. 아, 맞아. 그리고 갑자기 제가 살던 곳이 이제 편의점까지 걸어가면 한 15분 진짜. 정도 걸렸기 때문에 그냥 있어서 계속 시켜 먹고 만들어 먹고 배달은 됐나요? 그 음식물은 오니까 네. 해주고 먹으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거의 집에 계셨다는 거죠. 네. 독실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거의 그렇죠. 밖에 나가지 못하고 요즘 다 상황이 그렇고 그러니까 음. 우리가 지금 이거 녹화하는 시점에서는 또 9시면 지금 셧다운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종류의 약속들도 사실 다 취소가 돼 있는 상황이고 저도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원래 약속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슬렁이라도 거렸는데 그렇구만. 어슬렁거리지도 않고 네. 카페도 이제 사실 못 가니까 네, 그렇죠. 맞아요. 정말 나갈 일이 없긴 했어요. 진짜 갈 데가 없습니다. 네. 저 역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 최하정 유니버스 시청자나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격리 특집. 네. 빠밤. 정리 특집. 격리 특집이에요. 믿겨지실지 모르겠지만 1990년대에 지금과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은 어떻게 믿겨지시는지 우리 모르겠습니다. 98년 뉴스인데 당연히 뭐 90년대 뭐가 있었지? 98년에 지금과 비슷한. 지금과 비슷한 네, 자, 한 도시에서 네. 전염병이 터졌고 그로 인해 전 세계가 팬데믹 상태가 되었으며 병자들은 끝내 격리되었던 사건을 그런 게 있었나? 90년도에? 담은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이 아. 1995년에 출간이 되고요. 예, 예. 아. 그 작가 주제 사라마구가 이 소설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해가 바로 1998년입니다. 95년도에 나온 소설이고 그렇죠. 98년도에 예. 노벨문학상은 되게 빨리 주네요. 그 월- 간격이 짧아. 그건 이제 작가마다 소설마다 다릅니다. 잘하긴 하는데 이게 주제 압도적이었나 사라마구. 보다. 그러니까요. 3년 만에. 눈먼 자들의 도시 때문에 준 거였어? 그게 아니고 이 작가의 아. 삶 안에서 그냥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다 모든 것들이 다 아, 총체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일단 셧다운에 근접한 현재 또 일상이 무너진 시대 아닙니까? 네. 그럴 때 자체 격리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읽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거 보면 왠지 자가격리를 빨리 뚫고 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이거 굉장히 뭐 쾌적하고 좀 아름다운 그런 소설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지금 그렇지 그러는 않지만 거죠? 이제 공감을 충분히 하면서 읽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과 좀 비견을 해서 네. 일단 소설에 들어가기 앞서서 작가는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 주제 사라마구 1922년 11월 16일생입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포르투갈의 소설가이자 언론인이었고요. 대체적으로 체제를 전복시키는 역사적 사건을 조명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작품 안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했어요. 2010년 6월 18일 향년 89세로 지병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언제? 2010년 10년. 예, 6월 18일 한 10년 정도 전이죠. 네. 예, 향년 89세의 나이로 그렇게 네. 지병으로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출생은 포르투갈의 작은 마을인 아지냐가에서 땅 없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만 거치고 나서 기능공, 공무원, 번역가, 평론가, 신문기자, 잡지사와 출판사의 편집위원 등 여러 직업들을 전전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던 중 25세 때인 1947년
첫 소설인 죄악의 땅으로 데뷔했지만 이후에 소설을 쓰지 않고요. 19년간이나 공산당원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권위주의 체제의 우파 독재자인 살라자르에 맞서 정치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19년간 좌파였구나. 그렇죠, 좌파였죠. 그렇게 19년간 공산당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다시 문학계로 컴백한 거는 1966년이고요. 그의 나이가 44대 1이에요. 가능한 시라는 시집을 발표하면서부터인데 이후 시나 소설, 희곡, 꽁트 등 다양한 장르를 좀 넘나들면서 활동을 하게 되고 뭐 바닥에서 일어서서 수도원의 비망록 그리고 돌뗏목 같은 작품들이 크게 인기를 얻으면서 세계적 대부호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서술적 특징으로는 소설 속에 쓰이는 문장 부호가 마침표와 쉼표뿐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물음표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그냥 마침표 쓰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점만 찍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요. 잘 지내셨나요? 아 그러면은 사실은 물음표를 안 썼을 뿐이지 그 의문문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사작에 그 버튼 고장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안 찍히지? 아니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직간접 화법 같은 걸 할 때는 우리가 큰 따옴표나 이런 걸 쓰는데 그 큰 따옴표 역시 쓰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글을 읽다가 읽는 템포를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누가 얘기했던 거지? 하고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번역할 때도 그대로 하나 봐요. 그대로 그런 걸 했습니다. 살려서.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잘 살렸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긴장감 넘치는 내용 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표현도 굉장히 긴장감 넘치거든요. 그렇게 몰입력이 상당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담으로 1998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할 당시에 조국 포르투갈에서 스페인으로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에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사라마구의 작품 중 하나였던 91년작 예수복음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예수복음.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를 인간적으로 그려요. 그게 이제 반종교적이라는 이유로 포르투갈 문학상 수상 후보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라마구가 화가 나서 스페인 망명을 가게 돼요. 아 그래. 대충 몇 년도예요? 대충? 그때가 98년, 그러니까 노벨문학상 수상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야 98년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적으로 그렸다고 해가지고 네. 그 포르투갈이 그러니까 좀 심한가 보다. 그 작품은 91년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 문학상 얘기가 나왔을 때 그걸 제외를 시킨 거예요. 아니발 실바 수상 체제에서. 그리고 나서 사라마구는 죽을 때까지 포르투갈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는데 그의 사망이 있던 2010년 포르투갈에서는 국장으로 예우를 해줘요. 근데 이 시기 대통령은 스페인으로 그가 떠났을 때 수상이었던 아니발 실바가 대통령이었어요. 국장으로 예우는 해주는데 이 아니발 실바는 끝내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고 휴가를 떠났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뒷말이 있더라고요. 국장으로 해줬으면 되지 뭐 일개 작가인데 사실은 꼭 굳이 그러니까 필요가 있나?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무래도 국장이라고 하면 조금 상징적인 약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노벨상까지 타고 그렇죠. 그런 뭐 그리고 난 정치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그냥 포르투갈에서 이제 스페인 망명을 했잖아요. 네. 그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또 시든 거지. 뭐 그렇죠. 우리가 네. 배출한 정말 세계적인 작가다. 이 말 했을 수도 있을 근데 좀 거고. 웃기더라고요. 절반만 발을 걸치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 제가 지금부터는 줄거리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줄거리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감상이 도움됐으면 하는 약간 에피타이저 같은 포인트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네. 언어적으로 보는 것과 아는 것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 다음에 독서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두 분 형님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인체의 그 감각 5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감각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보는 거 아니겠어? 보는 거? 사실 그치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 진짜? 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어. 눈이 중요하다 뭐 이런 눈이 얘기가. 사실 눈이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두 분 형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잠깐만 근데 오감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촉각, 시각, 촉각 후각. 자체가 완전히 청각. 사라진다고 하면은 그 접촉을 못 느낀다고 하면은 왠지 좀 미쳐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하고 모든 종류의 그 신경이 말하자면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이 그럼 들면 하나 뺏어갈 거야 오감 중에. 하나를 뺏어야 돼. 어. 아 그러면 후각을 좀 빠르게 그 다음에 포기할 것 또 같아. 하나 뺏어갈 거야. 잠깐만 후각을 잃었으면 이미 이 미각은 잃은 상태입니다. 미각 그다음 빼고. 미각도 같이. 그쵸. 예, 그 다음에 촉각. 그만해. 시각이 중요해. 그 다음에 시각이죠. 청각일 것 같아. 청각 그치. 예. 시각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겠지. 맞아요. 일단 인체의 모든 감각 수용체 중에서 70%가 눈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생각해보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긴 하잖아요. 그렇죠. 단순하게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표현이 있죠. 눈에 익다, 눈에 차다, 눈밖에 나다. 이런 것들이 익숙하다, 충분하다, 아니면 뭐 사이가 멀어지다라는 뜻의 관용구로 쓰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뭐 이번만 눈 감아줘라는 표현도 있죠. 그 표현은 이번만 모른 채 해줘라는 이제 표현이긴 한데 좀 눈이 좀 다양한 이제 표현이나 일상생활에 좀 여러 가지 이제 접목이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리스어로 안다라는 말은 보다에서 왔다고 해요. 갑자기 최불암 시리즈 생각나요. 옛날에 네. 과속을 하다가 미국에서 경찰한테 잡힌 거야.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 번만 눈 감아줘, 한 번만 봐줘 이렇게 했더니 눈을 껌뻑껌뻑 했다고 갑자기. 예. 재밌지 않습니까? 새우야. 눈 감아줘. Close your eyes. 언제적 유머이죠? Look at me. 아, 그랬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최불암 시리즈 자꾸 언제 유행했던 거죠? 엄청 저 초등학교 때 쌍파이어 또 해. 굴렁쇠 소녀가 그때 할 때. 어쨌든 예, 깊게 들어봅시다. 예. 그리스어로 안다는 말 역시 보다에서 왔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영어의 I see라는 말이 알겠어라고 해석이 되는 이유가 그러네. C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보이다뿐만이 아니라 알다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어로 진리 이것도 네, 맞아요. 레테아일까? 그래서 알레테아가 은폐되지 않은 뭐 이럴 것 같은데. 그래요. 보이는 그렇게 되는 거구나. 소설의 원제인 엔사이어 소브레 세게이라, 이게 이제 원제인데 이 세게이라가 영어로 치환하면 블라인드니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맹목무지라는 뜻이 되겠죠. 이게 이제 명사시키기 전에 단어가 블라인드니까 형용사로 눈이 먼 맹인인 등을 의미를 하니까요. 어쨌든 보는 것과 아는 것이 얼마나 연관이 되어 있는지 언어적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다. 네네. 그래서 그걸 알고 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눈먼자들의 도시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시각 능력이 사라진 사회를 보여줘요. 네. 그리고 갑작스럽게 무지의 세계에 놓인 이들이 빚어내는 총체적 혼란으로 소설이 꾸며지게 됩니다. 아, 수리 PD는 그렇게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눈먼다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무지로? 무지에 대한 상징으로서 쓰여졌다.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물론 오케이. 눈 멀다라는 거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해도 괜찮고 그렇지만 네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떤 내용이 있을지 제가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줄거리 부분입니다. 소설은 백색 실명이라는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여주며 시작을 합니다. 이름이 백색 실명인 이유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평범한 실명과는 달라요. 모든 것이 하얗게 보인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눈앞이 멀었는데 검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얗게 보인다. 그렇기 때문인데 이 집단적 실명 현상은 원인 불명으로 소설이 끝날 때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의 사람들은 실명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을 좀 토로하게 되고 정부는 백색 실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격리 수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이제 내용인데 소설의 첫 장면은 운전 중이던 한 회사원이 갑자기 눈이 머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걸 시작으로 그 남자와 관련이 되어 있던 사람들 순으로 눈이 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눈먼 회사원의 진료를 보았던 안과 의사와 주인공인 그 안과 의사의 아내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후로는 제가 이제 편의상 그냥 의사 아내라고 부를게요. 안과 의사의 아내 너무 기니까. 이 의사 아내 같은 경우는 모든 이들이 눈먼 세계에서 유일하게 눈뜬 자예요. 눈이 멀지 않았어요. 근데 남편과 헤어질 수가 없으니까 맹인인 척하면서 수용소에 함께 격리가 됩니다. 확진자가 느니까 정부는 폐쇄 직전에 정신병원을 수용소로 만들고 거기에 수용하기 시작해요. 확진자들을. 수용소는 한 번도 맹인인 적이 없다가 맹인이 된 사람들이 빚어내는 혼란 때문에 아수라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정부를 등에 업은 군대가 방송한 규율들을 밑바탕 삼아서 사람들은 점차 적응을 해 나가긴 해요. 근데 수용자들이 계속해서 밀려들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확진이 되니까. 그리고 보급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먹을 게 필요한데 먹을 것들을 제대로 제 시간에 그리고 정량에 따라서 보급을 해주지 않아요. 바깥에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반목과 경쟁의 나날들을 보내게 돼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군인들은 자신도 전염될까 봐 사람들을 총으로 무자비하게 죽이고요. 격리자들 중 한 무리는 자신들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음식을 독점한 채로 여자를 데려오도록 합니다. 그런 뭐 장면들도 많이 나와요. 잔혹한 장면들이. 결국 의사의 아내는 그들 중 우두머리를 가위로 찔러 살해하게 됩니다. 이게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두머리가 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독점하고 여자들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우두머리가 바깥 세상에서 총을 갖고 온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안 보이잖아요. 보이진 않지만. 안 보이지만 네. 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몰랐겠죠. 우리 중에는 눈뜬 자가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로 총을 그냥 쏜다라는 개념만 있는데 그것마저도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어디서 내가 맞을지를 모르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걸로 독점을 하게 되거든요. 더 무섭구나.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어디를 겨누는지를 아는데. 그렇지. 소리만 들리면 소리만 막 들리면 더 손길려고 무서울 하고. 수도 있겠구나. 그 총을 들었던 우두머리를 결국 의사의 아내가 가위로 목을 찔러서 살해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총을 뺏지 못합니다. 총은 그의 부관이었던 시각장애인
처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회계사에게. 좀 약간 은신이 훨씬 더 편했겠구나, 그렇죠? 그렇죠. 원래부터 그랬었기 태생이 됐으면 때문에, 예. 그렇게 뺏기게 되는데 네. 점점점. 그러니까 제가 줄거리는 사실 이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더 길게 확 네. 정리를 해드리고 싶긴 한데 네. 방송상으로 이제 말씀드리다 보면은 이유 어쩔 수 없이 스포도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소설이 좀 메타포 같은 걸로 잘 버무려져 있는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 그러니까 우두머리를 죽이고 나면은 뭐 모든 게 끝난 거 아니야? 실제로 영화도 눈먼자들의 도시가 있거든요. 네. 그걸 보면은 그 별로 이렇게 평이 좋진 않아요. 영화가 소설의 내용을 잘 담았어요. 함축적으로 잘 담고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소설은 좀 더 상상이 용이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잔혹한 장면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서술을 하는데 이게 청불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잔혹하니까 그 내용들을 약간 눈먼 자들의 시각에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표현하거든요. 영화가. 술피디는 그게 영화도 봤고 소설도 다 읽고요? 네, 그럼요. 그래서 못 살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소설의 감동, 소설에서 있었던 긴장감들이 다 살지 못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글은 아무래도 스포 당하고 좀 봐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줄거리는 이쯤 정리하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찾아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뒷내용이 별거 없어. 아 그래요? 엄청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범인은 절름발이. 항상 그래. 절름발이가 범인이 귀신이야. 맞아. 사실은 우두머리가 죽지 않습니다. 목이 찔렸지만 찔린 상태로 좀비로 살아. 그렇지. 가위가 핑킹 가위였어. 핑킹가. 피기가이가 뭐야? 그 있잖아. 그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모양을 내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쯤 이제 줄거리를 정리를 하고 싶고요. 네. 사실 소설만 보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영화를 보는 것도 좋지만 연관된 소설도 있거든요.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연관된 소설도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추천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연관 소설. 예. 제가 두 가지로 준비를 해봤어요. 알베르 카미의 페스트 그리고 사람하고가 이제 후속편으로 쓴 거죠. 눈뜬 자들의 도시 이렇게 두 가지를 자들의 도시. 준비를 해봤는데 간략하게만 말씀드릴 거예요. 패스트 같은 경우는 질병을 상징으로 한 인간 문제의식에 접근했다는 점에서 좀 비슷하다. 그렇게 할 수 있고 눈먼 자들의 도시의 후속작이잖아요. 눈뜬 자들의 도시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작가가 어떤 생각으로 썼구나. 이런 것들을 서술을 했구나라는 걸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네. 패스트와 눈뜬 자들의 도시 둘 다 말씀드릴 거고 패스트 같은 경우는 이방인으로 좀 유명한 작가죠. 알베르 카미가 1947년에 쓴 소설입니다. 패스트의 창궐로 봉쇄된 도시를 생생하게 그렸어요. 소설에. 소설의 무대는 인구 20만의 오랑시고요. 어느 날 죽은 지들이 발견되면서 소설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사람들도 좀 죽기 시작해요. 원래는 하루에 수십 명에 달하던 사망자가 갑작스럽게 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도시가 좀 문제가 되고 막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망자가 다소 줄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도시가 이내 활기를 또 되찾습니다. 그렇지만 사망자 수가 갑자기 다시 치솟자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도시는 봉쇄가 되게 돼요. 이게 좀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현 시국에도 비슷한 모습이 보여서인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요새 찾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 소설을. 패스트를. 네. 그래서 제가 이 눈먼 자들의 도시와 패스트를 연관시킨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질병으로 인해서 이 도시가 어떻게 나아가는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가, 이것들을 다뤘다. 단순하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다룬 이유는 주요 등장인물의 행동들 때문이었어요. 비슷한 게. 이 소설 역시 눈먼 자들의 도시처럼 갑작스러운 재앙 앞에서 인간들의 면면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비극적 운명에 저항하며 연대한다는 점에 이 작가는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먼 자들의 도시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해서 비교하면서 읽어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눈뜬 자들의 도시입니다. 네. 눈먼 자들의 도시의 후속편이고요. 백색 실명 사건의 4년 후를 배경으로 해요.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이 나오겠네요. 아닙니다. 트라우마 극복된 다음의 배경입니다. 4년 후가. 주가는 치솟고 집값도 오르고 그랬구만. 모든 게 정상화된. 극단적으로 4년 후의 사람들은 모두 눈을 뜹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최선님이 물어보셨잖아요. 소리 PD는 눈이 멀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연관을 시켜서 해석을 하는가 보구나. 왜냐하면 눈뜬 자들의 도시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눈뜬 자는 말 그대로 눈을 떴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정부와 국회, 언론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살아가는 시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속았으니까. 네. 선거를 하거든요. 네. 처음에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오후 4시를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투표가 100%가 돼요. 투표율이. 열어보니까 네. 83%의 국민이 백지 투표를 던지거든요. 그 바람에 이제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게 돼요. 포르투갈 정부에서 싫어할 만한 느낌이 살짝 있긴 하네요. 그래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맞아요. 그 독재 정부라면 특히나 이런 식으로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라마고가 그 도시의 배경이라든지 뭐 어디서 뭐 출발했다 이건 얘기하지 않지만 중간에 살짝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포르투갈과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도 얘기하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그렇죠. 이 국가 비상 상황에 선거 후에 계엄령이나 지하철 테러 사건을 좀 조작을 해요. 정부가. 네. 그래가지고 시민들에게 혼란을 좀 야기해서 정부의 필요성을 좀 이렇게 돋구고자 했는데 요것도 실패해요. 도시의 시민들이 그 어떤 상황에도 동요하지 않고 평화로운 시위와 장례 절차를 행하게 돼요. 그 눈뜬 자들의 도시 내에서는. 그럼 눈먼자들 도시랑 전혀 좀 톤이 많이 다른데요? 많이 그죠? 다르죠. 네. 그렇죠. 극단적인 완전 정반대의 상황이 된 거죠. 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이게 극단적인 상황이 정반대인 상황인지 네. 제가 뒤를 말씀드리면 네. 이에 정권의 하수인들은 국민의 배후에 누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백색 실명 사태 때 처음부터 끝까지 실명이 되지 않았으면서 살인까지 저질렀던 안과 의사의 아내를 체포합니다. 그래서 마녀 사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체계를 좀 정비하고자 배후에 이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제 마녀 사냥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의사의 아내가 암살당하게 됩니다. 소설은 그렇게 끝나요. 그리고 끝나요, 그냥? 예, 그렇게 끝나요. 제가 이렇게 좀 압축해가지고 여러 것들을 좀 이렇게 빼고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하고는 민주주의에 눈을 뜨게 된 시민들이 더 이상 과거의 정권에 끌려가지 않은 면면들을 소설에 보여주죠. 그래서 눈먼 자들의 도시 이후의 상황에 해법을 좀 내린 듯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해법을 내린 듯 하지만 마지막 안과 의사의 아내와 소설 안에서도 유력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도 눈뜬 자들로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유력한 눈뜬 자들이 정부의 하수인에 의해서 암살당해요. 똑같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표면적인 평화를 믿고 따르게 되는 그 시민들, 그 어떻게 모범적이고 성장한 시민들이죠. 근데 그런 시민들이 결과적으로는 눈을 감고 다시 따르게 되는 모습을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깨어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상의 뭔가 조치를 하지 않다 보니까 다시 눈을 감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소설이 그려져요. 그래서 그런 시민들의 모습을 통해서 눈을 뜬 이후라도 이전 체제의 전복이 없으면 결국 다시 도태됨을 보여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해석을 제가 찾아보기도 하고 제가 생각도 해봤는데 명확하게 나온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여기까지 제가 소설의 줄거리와 그리고 소설과 좀 연관된 다른 소설들을 얘기를 하면서 좀 정리 좀 해봤는데 이쯤에서 제가 형님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해보도록 할게요. 소설에서 보여지는 눈이 멀었다는 것, 이거는 그 단순하게 패닉에 빠져서 이성을 잃고 현실에 함몰된 이들을 얘기한 건 아닌가? 그냥 눈이 멀었다, 그냥 이렇게 기본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 백색 실명의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팬데믹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는 패닉해가지고 그 상황에 함몰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이성을 잃고 함몰된 이들, 현실에 함몰된 이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들이 그간 좇았던 규범이나 질서나 도덕적인 사항들을 다 차치하고 그때 보여지는 그들의 인간적인 어떤 어두운 본성 이런 것들이 눈이 멀었다는 것의 총체적인 해석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반대로 눈을 떴다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느냐. 현실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롯하게 현실을 헤쳐나가는 이나 혹은 뭐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에요. 지금 시대로 넘어와서 현실 시대로 넘어와서 혹시 이 시대의 눈먼 자들은 누구일까? 라는 질문을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제가 봤던 어떤 기사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묻지마 폭행, 그러니까 묻지마 폭행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시민들이 있었는데 외면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기자가 어떻게 워딩을 썼냐면 묻지마 폭행에 대한 외면에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워딩을 이제 인용을 하게 된 거예요. 눈먼 자들의 도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외면을 했다. 보고도 보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눈 감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혹시 지금 이 현실에서, 그러니까 꼭 2020년이 아니어도 됩니다. 2020년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요. 이 시대에서 혹시 눈먼 자들이 있는가? 어떤 자들을 눈먼 자라고 할 수 있을까?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이 시대에 예. 뭐를 답해도 악플이 달릴 함정과도 같은 질문. 그치. 근데 뭐 지금 같은 그런 뭐 묻지마 폭행을 하는데 구경만 하고 있었던 시민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다. 눈뜬 장님 같이 있었으니까. 우리나라 일이죠, 이거는.
아, 예, 이거는 네, 우리나라입니다. 그렇죠. 보통 이렇게 이제 누군가가 어떤 뭐 묻지마 폭행을 당한다든가 뭐가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게 지나가는 나라들의 예를 들 때 보통 중국 예를 들잖아요. 중국에 그런 문화가 있는 거를 문화라고 하면 안 되겠지. 그걸 스스로도 이제 자각하고 이걸 바꾸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 정부에서도.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게 좀 안타깝게 느껴져요. 최 사장님이 먼저 답하는 걸로 하죠, 우리. 한국에? 한국 꼭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그럼요. 전 세계여도 상관없어요. 또 이제 미국 한다 이제 또. 왜요? 트럼프 한다 또. 아니야. 트럼프 좋아합니다. 북한 합니까? 북한 북한 정도도 갑니까? 될 수도 있겠네. 뭐 북한도 될 수 있고. 그러네요. 저 북한이야말로 모두가 그럴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안 무서워요? 함몰될 수밖에 없는 약간. 우리 이한영. 피살된 것처럼? 아, 예. 근데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사례, 누가 이제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데 그거를 보지 못한 사람들, 이거는 나는 이제 좀 눈먼 자들의 도시를 너무 작게 해석한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 눈먼 자들에서 이거 눈먼 자들. 그렇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눈먼 자들의 도시를 별로 좋아하는 소설은 아니거든요.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왜냐면은 그 직유는 나는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가 은유와 직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직유나 아니 1차원적인 비유는 사실은 너무 계몽적이고 그냥 재미가 없죠. 근데 난 눈먼 자들의 도시가 비유가 너무나 선명한 명확해. 거야. 아, 여러 은유들도 나오고 하긴 하지만 결국 내용이 1차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하고의 인생을 놓고 본다면 그렇죠. 포르투갈에서 그가 겪었었던 거, 젊은 시절에 겪었었던 걸 보면은 사실 뻔하잖아. 세계대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스페인 내전이나 아까 패스트 얘기도 했지만 그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노벨상을 수여하는 것도 단지 그냥 뭐 문학만이 문학적인 게 아니거든. 그 역사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겠지.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면 네. 인간의 도덕성이 기본적인 수준이 있는데 이 과학의 바닥을 쳤다가 올라왔던 그때를 이제 서구인들은 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로 기억을 하는 거야. 네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은 다들 거기에 동의했다는 거죠. 특히 독일인들이 사실 그랬겠지. 이게 굉장히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두가 동의했을 때 사실은 그게 우리가 도덕에 있어서 모두가 눈을 감았던 거지. 그래서 난 눈먼 자들의 도시가 굉장히 직접적인 비유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또 극복을 했지. 근데 극복을 한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우파 정권들이 들어선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이제 눈뜬 사람들이 됐지만 사람들이 눈 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정부들이 발생했을 거고 네. 눈먼 자들의 도시와 눈뜬 자들의 도시가 난 아주 직접적인 역사에 대한 맞아요. 비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그 정도로 정기적 해석을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어떤 부도덕성에 대해서 눈 감았던 거를 눈먼 자들로 놓고 본다면 한국에서 그런 걸 찾을 수 있는가? 과연. 난 솔직히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 우리가 보수와 진보가 싸우고 논쟁이 있고 해도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 우리가 맞아요. 그래서 나는 한국은 뭐 눈먼 자들은 솔직히 사실은 없다. 아, 라고 생각해. 이 정도의 약간 사회라고. 뽕 빨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약간 한국은- 포인트 하려고. 한국은 다 위대한- 눈뜬 자다. 근데 맞아요. 최 사장님 말씀이 맞긴 한데 응. 제가 눈먼 자들의 도시가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소설 자체로만 보면 저 역시도 정기적 해석, 그러니까 그 작가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랑 빠뜨리고 읽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분리시켜서도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하고라는 작가를 모르고 그러면 어쩌면 미시적인 좀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미시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 볼 수 있는 눈먼 자들이 누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혹시 독실이 형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왜 안 좋아하는지 얘기만 들었고 이제부터 한국엔 없다. 그 결론이구나. 한국 없다. 같은 상황이 사실 없다. 근데 없다. 그런 거 있지. 아주 권위주의적인 정부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들, 뭐 네. 북한이든지 뭐 러시아든지,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사실은 눈먼 자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거대하다. 너무 그치. 거대하게 이야기를 그치, 한 거시적인 맞는 것 같고 난 네네. 동의하고 맞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들이 공개되기 시작하는 중국의 젊은이들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알잖아. 중국에서도 이런저런 혁명, 뭐 문화대혁명을 포함해서 아니야 저는 몰라. 문화대혁명이나 그런 어휘들이 금지어예요. 그래도 이제 안 돼요. 저도 이게 궁금해요. 그래도 과거보단 조금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천연문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는데 부끄러워. 피하는 것들을 부끄러운 게 아니라 피하는 거, 무서워하고 피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걸로 봐서 알아요. 이제 아는데
이제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해석이. 어. 근데 어쨌든 간에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있잖아요. 중국의 젊은이들이 왜 모르겠어. 당연히 알고 있지. 그런데 과거를 뭐 미화하거나 그때 그런 일들을 토대로 해서 하지만 어떤 미제 같은 그런 자본주의가 아닌 우리만의 자본주의로 우리는 이제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거기 물론 동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사실 같이 나와야 정상인 사회인데 그렇지. 지금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좀 1차원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눈먼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좀 거대한 걸 해석하신 거잖아요. 그죠. 약간 더 미시적으로는요. 아주 미시적으로? 난 솔직히 없다고 생각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눈먼자들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미시적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싫은 사람들이잖아. 왜 저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 모르면서 저렇게 행동을 하는가? 아니면은 왜 저 상사들이나 아니면 부하 직원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할 수는 있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눈먼자들로 우리가 총칭할 수 얘기할 있는가. 수 있을 만큼 사실은 그렇게 부족하진 않다. 또 최 사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은유가 있는 소설이 아닌 너무 직유는 좀 그렇다 했잖아요. 네. 최 사장님이 생각하는 좋은 소설 예시는 뭐가 있어요? 좋은 소설 예시요? 글쎄 좋은 소설이 뭐가 있을래나. 은유로 가득한. 원픽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요 소설은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실 때 이건 좀 직유에 가깝고 작가의 삶이 너무 그냥 명확하게 보인다. 뻔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명확하게 보인다. 근데 직유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소설 안에 직유라기보다는 그 작가와 소설을 너무 일체시켜서 볼 수밖에 없게끔 그게 되지 뻔하다는 않- 거죠,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직유. 너무 선명한 비유.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설상에서는 은유가 굉장히 많아요. 메타포도 많이. 근데 왜 싫어하냐면 그런 걸 왜 싫어하냐면은 그게 세련되지 않은 것 같아. 요즘에 있어서. 아니 근데 그 세련된 거를 추천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어떠냐 이런 거 있지 않냐. 집에 넘냐 제로 막 이런 거. 요즘에 읽은 소설이 없어가지고. 요즘 거 말고 옛날에 읽었던 걸 해야지. 옛날에 읽었던 것 중에 뭐가 있으려나. 사실 나 이방인 같은 이제 까미가 썼던 이방인에 대해서 강의도 하기도 하고 시타르타도 있죠. 시타르타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은유가 아니라고 난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의 어떤 질서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거나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요즘에 좀 세련된 것 같아. 근데 너무 역사성, 계몽주의적인 선과 악을 분리하고 요건 요즘에 좀 맞지 않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시적인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제가 너무 현미경을 들이대고 생각한 걸 수도 있는데 우리가 97년도에 다이애나비 사건을 다뤘을 때 다이애나비가 죽었을 때 신고를 하지 않고 그 계속 사진을 찍던 기자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자본주의 체계 안에서 그 사람들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뭔가가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정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들이야말로 좀 눈먼자들이 아닐까라고 물론 현미경을 들여다대고 보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이 정도까지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도덕이나 아니면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그렇죠. 자신의 이익, 그다음에 뭐 자신의 어떤 성과에만 몰두한 사람들을 우리가 눈먼자들이다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정도까지는 나도 동의할 수 있다. 지금 이제 2020년 12월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방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어떤 방역 지침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누군가 불만을 당연히 가질 수 있어.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자, 거리두기를 하자, 마스크를 쓰자라고 하는데 끝까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 나는 이게 너무 불편하다도 있을 것이고 정말 우리가 좀 화가 나는 이유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렇다고 해요. 이제 안 거야. 젊은 애들은 우린 젊으니까 괜찮아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뭔가 이제 제한을 이렇게 전 세계가 지금 이 21세기에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자가 격리를 포함한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난 거거든요. 무언가를 억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떤 법의 허점들도 있고 집합 금지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때 그걸 꼼꼼하게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어. 있죠. 사실은 이거는 그냥 감기고 나는 젊은 사람들은 그냥 쓱 지나가고 마는 거를 아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무작권적인 비난을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의 생각은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눈먼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 사실은 이게 이제 집단의 선으로서는 필요하다는 거를 동의는 해. 하지만 나는 사실 상관이 없어. 큰 문제가 없을 거야. 약간 열나고 말 거야. 매년 감기 걸렸을 때 코 좀 훌쩍거리다 말았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사망자들의 어떤 그런 통계들이 다 있어요. 보면 젊은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아는 거야. 초기에는 젊은 사람들 이렇게 하고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쯤 되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그거는 눈먼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요게 너무 예민해가지고 말하기는 힘든데 슬피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제 그 사례를 한번 찾아보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먼자들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극단적인 사례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례가 있냐면 단순히 나는 마스크를 쓰지 않을 거야. 나에게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어. 있다. 유럽 쪽은 그런 얘기도 하죠. 영국도 그렇게 많이 했었죠. 영국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나라가 했었죠. 그리스도 했었고. 근데 그거보다 우리나라 피해가고 잘하네. 그거보다 한 단계 넘어서 많이 되었어? 그거보다 한 단계 넘어선 게 있더라고요. 코로나 자체가 음모다. 그 초반에 네, 있었었죠. 맞아요. 영국에서도 그렇고 코로나 자체가 음모다라고선 하고선 코로나를 아예 배척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더라고요. 예전 아나키 같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진짜 눈뜬 잔님이잖아요. 그야말로 눈먼자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눈먼자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접적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어떤 방역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일단 따르되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건 좀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옳고 맞고 뭐 예를 들면 K 방역은 최고고 뭐 외국 뭐 이거보다는 그래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고 하지만 일단 협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단 나의 자유를 좀 내려놓고 분명히 자유에 대한 제한이 온 건 사실이고 하지만 그거를 협조하는 것들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계속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건강한 사회가 그게 오히려 착착착착 움직이고 그렇죠. 모두가 그렇게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나는 너무 지금의 상황이 이슈적이니까 얘기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 상황이 지나고 나서 이걸 평가해 봤을 때 독실이 얘기가 맞다고 생각해. 반대의 사회가 눈먼자들의 사회인 것 같아. 국가가 통제하고 어떤 합리적인 어떤 근거들을 들어서 이걸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 없이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따르는 사회. 그런 사람들이 사회가 있지. 전체주의. 전체주의 사회는 그렇지. 그 사회가 사실은 더 공포스럽고 그게 더 무서운 사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건강한 사회라고 한다면 독실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무지한 사람들도 있어.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통제에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까지도 이해한 상태에서 이 사회 전체를 끌고 가는 사회. 그게 이제 건강한 사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되게 이런 것이 있네. 이런 특수 상황에서 어떤 독재적인 무언가 정책을 했는데 모두가 그냥 따라. 근데 그게 사실 효율적이었어. 그래서 되게 성공적이었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이건 위험성이 있는 사회다. 그게 진짜 그렇죠. 무서운 사회인 거지. 전체주의 사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렇죠. 우리 주변에 눈먼자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1대1로 대응해서 우리 얘기하기가 좀 어렵긴 하네요. 어렵습니다. 떠오르는 사람들은 물론 좀 있을 거예요. 각자가 있을 거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또 내가 눈먼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 볼 때는. 그러니까 좀 구분해야 되는 게 이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개인주의나 집단주의 중에서 어떤 게 더 문제적이냐? 얘기할 수 없어. 문제적인 건 없어. 개인주의도 괜찮은 거고 집단주의도 괜찮은 거야.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극단화되면 개인주의는 이기주의가 되지 않습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이제 파괴하는 것도 감수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기주의자라고 하잖아. 네. 집단주의가 극단화되면 이제 전체주의가 되잖아. 그렇죠.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가 파괴되는 것도 이제 허용하려는 거잖아. 그럼 이기주의랑 전체주의 중에서 어떤 게 문제 나쁜 거냐? 당연히 전체주의인 거야. 이기주의는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아. 왜냐하면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은 존재하고 사회가 그 사람들을 이제 통제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사회가 전체주의 사회가 됐을 때 집단이 소수의 이익을 파괴하는 것도 감내하려고 했을 때 이 사회가 진짜 무서운 사회가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나는 우리 사회에서 눈먼 자들을 찾는 것 그거는 가능하지 않다. 이 정도면 괜찮은 사회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전체주의 사회나 다 같이 통제에 따르는 사회 그거를 우리가 걱정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의 과거를 포함하면요. 뭐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를 포함한다든가 그 이전을 포함해서 한국의 전체주의적인 시기 예를 들어 친일파가 눈먼자들이었는가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화두로 올릴 수는 있겠죠. 혹은 뭐 전쟁 직후의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 안에서 뭐 벌어졌던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부분이라든가.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저항이 있었고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굳이 찾기가 어렵고 그때 그 부분이 중요하구나. 그냥 순응했느냐 아니면 저항했느냐인데 우린 계속 저항이 있었어. 그래도 그러니까. 계속. 나치즘에서의 독일이 가장 선명한 충격적인 시기인 것 같아. 눈먼 사회와 눈먼 시민이 그렇지. 네, 있었다. 다 같이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그렇죠. 이제 문제인 거죠. 맞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던 거고 궁금했었어요. 제가 현미경을 들이밀고 눈먼자들에 대해서 또 궁금하긴 했고 역사적으로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두 형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또 청취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게끔 만드는 좋은 소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쨌든 들었습니다. 그렇네. 그런 면에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구만.
읽고 나서 네. 사람들이 같이 뭐 지금은 못하겠지만 랜선으로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독서 모임? 책 한 권씩 읽고 와갖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막 그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네네. 그런 거에서 지금 말한 것처럼 그냥 단순히 감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포인트를 짚어주고 우리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토론하자라고 했을 때 뭐 재미있는 소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군요. 네. 결론 지을게요. 근데 문제는 너무 두껍지 않습니까? 두꺼워요. 두껍긴 해요. 거의 500페이지에 달하는 소설이긴 합니다. 나 그 표지가 기억이 나요. 하얗고 까만색 이렇게 맞아, 돼 맞아. 있고 이제 그 워딩으로 써져 있죠. 블라인드니스라는. 나는 한글로 썼던 것 같은데. 오이? 눈먼 자들의 도시. 도시 그럴게요. 예. 아 뭐야 자기 영어로 읽은 것처럼. 그렇게 되나? 어쨌든 이제 알겠습니다. 자, 결론 짓겠습니다. 1998년 노벨 문학상 수상식에서 사람하고는 이런 소감을 남기게 돼요. 네. 오늘은 인권 선언이 발표된 지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생략.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정부들은 인권을 위해 도덕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의는 배가 되고 불평등은 악화되고 무지는 늘어나고 비참함은 커지고 있습니다. 인류는 정신분열적이어서 운석 성분을 연구하기 위해 행성의 탐사 도구들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기아에 처해 있는 수백만 명의 죽음은 무관심하게 지켜볼 따름입니다. 화성에 가는 것이 이웃에게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것 같습니다. 라는 수상소감을 남기게 됩니다. 반지성주의를 대표하는. 참 이게 사실 뭐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근데 예. 사실 들으면서 좀 불편해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그럼요. 같아요.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요거의 대척점에 요걸 굳이 예를 들었을까라고 그치. 생각할 그럴 수 있는 있네요. 분들도 있죠. 네. 근데 무슨 말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요. 네.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비슷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기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데 정말 우리 주변에 사실 배고픈 네, 맞아요.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는 거 있고.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 마지막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니까 의사 아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우리가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가 처음부터 눈이 멀었고 지금도 눈이 멀었다고 생각해요. 이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려올 줄 모르고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확진자 수가. 이런 상황들 때문에 좀 요즘 뒤숭숭하잖아요. 더 공감하고 더 몰입해서 읽을 수 있는 도서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소설을 다 읽고 나서 어쩌면 이 시국에 함몰되어서 스스로의 눈을 가리고 있는 점은 없는지 만약 되돌아볼 수 있게 된다면 꽤 큰 수확이 아닐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눈먼 자들의 도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재밌게 잘 들었고. 네. 1998년 뉴스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 1999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더 재밌는 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98년 뉴스는 팟캐스트에서 이때 우리가 질문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그 질문과 답에 대해서는 팟캐스트에서 좀 더 자유롭게 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